전세 살고 있어요. 갑자기 집주인이 전세금 5천만 원 올려달래. 이사 가야겠죠. 이 아파트가 가성비 괜찮죠. 방 3개, 화장실 하나. 강남역까지는 27분이 나와요. 강남과 판교와 수원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에서 미분양이 가장 많은 도시로 아래 도시들이 꼽히더라고요. 1위 평택, 2위 이천, 공통점이 있나요? 멀어요. 서울 사람들은 일이 아니면은 갈 일이 없는 거. 이천에 가보시면 하이닉스가 있고 아울렛이 있죠. 그 2개가 아니면 이천에 갈 일이 없어요. 평택도 마찬가지. 또 근데 일자리는 있지 않아요? 근데 이천에도 하이닉스라는 네. 큰 기업이 있잖아요. 하이닉스 다니시는 분들이 연봉이 높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천에 살고 싶어 할까를 생각해 보면 그런 분들은 그냥 좀 내가 멀어도 출퇴근을 하면서 어디 서울이든 경기도에 살면서 셔틀버스 타고 출퇴근할 겁니다. 일단 너무 많이 지어지기도 했고 앞으로 또 들어설 물량들이 많고 빈 땅도 많아요. 언제든지 도시들이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 규모를 조금 축소하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멀어서입니다. 만약에 전국적인 상승장이 오면 오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국지적인 상승장만 온다면 거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한창 좀 불이 붙었을 때 많은 이제 어떤 30대 신혼부부들이 많이 또 거주지를 이제 마련한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쪽 지역은 참고로 전세가 월세가가 싸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더 투자하기 유리합니다. 저는 지방에 계신 분들이 더 투자하기 유리한 게 뭐냐면 전세가나 월세가가 오를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이 자리가 뭐 여의도, 강남 이쪽에 계신 분들은 너무 멀리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전세가나 월세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투자금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외곽에 사시는 분들은 투자금을 확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수도권 투자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예를 들면은 서울에서 살만한 전세를 살려면 3억에 100 이렇게는 드는데 지방에서는 뭐 2천에 50 막 이렇게 드는 거죠. 좀 비싸면은 뭐 전세금 1억 이렇게만도 괜찮은데 살 수 있기 때문에 투자금을 확 늘릴 수가 있습니다. 같은 경기도인데 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경기도 내에서도 교통이 천차만별이고 학군도 천차만별이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동네가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선호하는 곳만 보셔도 충분히 많아요. 하남, 광명, 평촌, 인덕원, 과천, 구성남 뭐 여기만 봐도 충분히 괜찮거든요. 최근에 시흥 같은 경우도 거북선 유령 상가로 또 말이 많더라고요. 상가는 사실 헬리오시티도 상가는 공실 많아요. 근데 위례도 공실 많고 상가는 아파트랑은 좀 다른 얘기긴 해요. 상가는 철저히 상권과 그리고 어떤 유동인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상가랑은 아파트랑은 사실은 조금 다르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시흥이란 곳은 월판선이라든지 신안산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주거는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근데 상가는 다른 얘기입니다. 호재들을 보면서 오 저기 가자 하면서 이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의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고속터미널에서 먼 곳 있잖아요. 그런 곳들은 뭐가 좋은 게 생겨도 호재가 아니에요. 왜냐면 사람들이 안 가기 때문이에요. 거북선이 생겼어요. 우리가 거북선을 보러 나들이는 갈 수 있죠. 우리가 뭐 거북선을 보기 위해 거기 살지는 않잖아. 그런 의미입니다. 호재 가운데서도 이런 호재는 의미가 있어 하는 것도 있나요? 있죠. 주변이 새 걸로 바뀌는 곳들. 아까 말씀드렸던 이문동이라든지 구성남이라든지 동네 자체가 재개발로 인해서 확 좋아지는 곳들, 뭐 장인뉴타운도 있고요. 그런 곳들은 호재가 맞고요. 또 하나는 또 핵심 지하철 노선 연장되는 곳들. 8호선 연장되면서 다산신도시까지 가게 되는데 그럼 다산신도시도 너무 좋아졌고 9호선 연장이 되면은 고덕, 상일동 그리고 하남 미사 쪽도 너무 좋아지고 개통도 너무 좋은데 어떤 노선이 개통하느냐에 또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이냐, 어떤 상품성이냐에 따라 또 달라져요. 예를 들면 우이신설선이라는 노선이 있어요. 근데 우이신설선이 이게 생기고 나서 이 주변의 아파트가 생각보다 별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왜냐? 이 노선이 힘이 있는 노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노선이 생긴다고 해서 여기는 집값이 무조건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같은 시장에 특히 위험할 지역은 어디가 있을까요? 거래가 없는데 집주인이 안 팔아서 없는 게 아니라 아무도 안 사서 거래가 없는 곳들. 좀 멀리 있는 애매한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막 한 6개월째 거래가 없는 곳들이 있어요. 이런 곳들은 주의하셔야죠. 집주인이 얼른 팔아야 돼 하면서 금매로 확 싸게 내놓아도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나중에 팔 때도 안 팔려요. 그러면 또 그만큼 또 깎아줘야 돼요. 거기는 늘 그런 식으로 거래가 되는 곳들입니다. 무조건 얼마씩 깎아줘야만 거래가 되는 곳들은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200~300세대밖에 안 된다든지 먼 곳에 있다든지. 작가님께서는 그러면 요즘에 서울 출퇴근하는 맞벌이 부부에게 해주는 어떤 좀 추천 지역도 있으신가요? 2억 5천 정도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있다. 2억 5천 정도로는 수지구청하고 그리고 인덕원 쪽 이쪽이 좀 좋다고 봐요. 인덕원 쪽은 인덕원 동탄선이 개통하는 곳들 그 주변 입지 자체가 괜찮고요. 인덕원 쪽에서
여기입니다. 평촌동. 사실 여기가 의왕시랑 같이 섞여 있는데 여기 이쪽 동네가 좀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가성비로 인덕원, 삼성, 레미안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뭐 엄청 좋다 이런 의미 아니고 지금 한 5억 후반 정도 하죠. 전세가는 한 3억 중후반 합니다. 그래서 2억에서 2억 5천 정도로 매수를 할 수가 있죠. 여기도 보시면 방 3개, 화장실 하나, 그리고 계단식이에요. 계단식인 게 되게 중요해요. 복도식과 계단식이 은근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막상 가보시면은 여기 뭐 엄청 낡았네 이런 느낌 잘 안 들어요. 이런 곳들도 가성비 괜찮죠. 그래서 이 주변인 곳들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수지구청 쪽에 가보면 성봉역하고 수지구청에서 걸어갈 수 있는 곳, 성봉역 뭐 리버파크 이런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예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방 3개, 화장실 하나, 5억 후반 정도 하네요. 5억 8천 정도 하는데 여기도 전세가가 3억 7천 정도 하네요. 여기도 뭐 한 2억 초반 있으면 매수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도 뭐 충분히 위치가 괜찮죠. 성봉역까지 걸어갈 수 있고, 성봉역 주변 자체가 워낙 쾌적하고, 이 신분당선이라는 게 이 강남과 판교와 수원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성봉역에서 강남역까지는 27분이 나오네요. 금방 가죠. 그래서 이런 곳들은 이 사이에 있는 판교와 이 밑에 있는 수원 일자리, 기흥 일자리까지 다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는 뭐 괜찮죠. 부부라면 더 유리해져요. 결혼을 하는 게 사실은 자산 증식이 더 빨라집니다. 네. 근데 자산 증식을 위해서 억지로 결혼할 필요는 없습니다. 투자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아파트일지가 궁금해요. 처음 하실 때는 아파트가 제일 좋아요. 답지가 다 나와 있어요. 뭐 실거래가도 다 떠 있고, 역과의 거리, 배정 학교, 지하철로 일자리 몇 분 만에 가고, 이게 정답지가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황금성이 제일 높습니다. 땅이나 건물 같은 거는 진짜 잘 안 팔려요. 집은 그냥 싸게라도 내놓으면 팔리거든요. 근데 땅 같은 거는 아무리 싸게 내놔도 아예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파트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아파트를 할 건지 아니면 뭐 상가를 할 건지 건물 할 건지 토지를 할 건지 방향을 잡아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부동산 자산이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네, 의미 있죠. 집이 없는 상태에서 은퇴를 했어요. 전세 살고 있어요. 갑자기 집주인이 전세금 5천만 원 올려달래. 난 지금 소득이 다 끊겼는데 이사 가야겠죠. 돈이 없으면. 있으면은 주겠지만 없으면 이사 가야겠죠. 근데 집주인은 나보다 30살 어려. 네, 이러면은 심리적으로 좀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내 집 마련이라는 것은 일단 해둬야 돼요. 거기서 내가 뭐 주식 투자를 할 건지 뭐 다른 투자를 할 건지 아니면 좀 더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할 건지 일단 이거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신혼부부 분들은 되게 적극적이에요. 저희는 월세 살면서 일단 좋은 거 사둘 거예요. 이렇게 결정한 상태에서 이 3, 4개 중에 뭘 살까요? 라는 분들이 신혼부부 분들 중에 좀 많고, 그리고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너무 좋은 걸 가지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어떻게 증여해야 될까? 뭐 어떻게 분산해야 될까? 라는 분도 계시지만, 반대로 저는 젊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지냈어요. 지금 이제 나이 60대에서 내 집 마련을 처음 해보려고 합니다.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뭐 그렇게 다양하죠. 작가님 보시기에 가장 안타까웠던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예요? 어떤 분들은 부동산이라는 걸 전혀 몰라서 저금만 했어요. 그래서 저축하신 돈이 얼마야 했는데 엄청 많아요. 막 10몇 억이 넘어요. 저축하신 금액이. 이런 분들은 괜찮아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뭔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전 제가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지금 그 은퇴할 때가 되었는데 8천만 원 정도밖에 없어요. 이걸로 내 집 마련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라는 게 가장 안타깝긴 하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는 실거주를 일단 저렴한 데서 내 집 마련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하시기를 권해드리죠. 그래서 은퇴가 가까울수록 내 집에 사는 게 더 중요해요. 6억 정도를 보면 좋은 그런 지역들도 있나요? 무학재역 주변 여기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인왕산 1스테이트 이런 것들도 25평, 여기 방 3개, 여기가 한 7억 정도 해요. 근데 3층이 7억이니까 고층은 한 7억 5천 정도 하겠네요. 근데 이 정도를 보셔도 괜찮습니다. 여기도 3호선이라는 좋은 노선이 있고, 아파트 연식도 이 90년대랑 2000년대랑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이런 것들 예시로 한번 드려드릴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이문 쪽, 신이문하고 외대 앞 근처, 이쪽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아파트죠. 관악 드림타운.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도 있어요. 관악 프로지오라든지 뭐 성현 동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것들도 한 20년, 30년 정도 된 아파트. 그렇죠. 여기도 2003년 준공이니까 20년이 좀 넘었네요. 근데 관악구는 너무 언덕이 심해서 참 이렇게 고민된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언덕이 아니었으면 더 비쌌을 거예요. 위치가 좋잖아요. 언덕이니까 이 가격인 거죠.
강연에서 가성비 강남에 대해서 꼽아주셨다고. 이 양재역 주변에 보시면 양재역이 일자리가 굉장히 많고 여기가 사실 교통의 요충지거든요. 이런 도곡 쌍용예가, 도곡 한신, 역삼 럭키 이런 곳들이 어떻게 보면 강남의 입문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여기가 대부분 한 20억 정도 합니다. 가성비가 20억이네요. 네, 가성비죠, 가성비. 강남구니까. 학군도 좋고, 교통도 좋고, 그리고 또 가성비는 한티역과 선릉역 사이에 있는 역삼 시리즈들. 이쪽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20억이 좀 넘어요. 여기가 좀 더 비쌉니다. 학군이 좀 더 좋고, 조금 더 중심지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또 많은 분들이 VS로 하는 게 광명대 평촌 이렇게 또 많이 비교를 하는데 둘 중에 좀 어디가 좋다고 보세요? 광명이 좋죠. 근데 평촌도 어디 평촌이냐에 따라 달라지긴 해요. 이 평촌 요 원도심 있잖아요. 여기 너무 좋은데 여기는 구축이라서 지금 광명한테 밀리는 거지. 여기가 신축이었다면은 상당히 비쌌을 거예요. 근데 여기가 구축이라서 지금은 저는 광명에 한 표를 드리는 겁니다. 학군지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평촌을 더 좋아할 수도 있죠. 그런데 평촌도 이게 아파트가 오래됐고 그리고 재건축은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예요. 그래서 투자 가치로 보면은 지금 신축으로 구성된 광명이 더 낫습니다. 지금 되게 돈 되는 정보들 다 많이 알려주셨는데 지금 시기에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나요? 전세가율이 너무 높은 곳들 이런 것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들고 와서 지방 아파트 막 사고 그러는데 그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지방에서도 나름대로 수요가 있는 곳들은 또 따로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가서 좀 구축 아파트 사는 것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방일수록 신축만 봐야 돼요. 수요가 거기는 딱 정해져 있고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축만 보셔야 돼요. 근데 지방 가서 구축 아파트 매매가 1억 8천에 전세가 1억 7천짜리 이런 거는 사시면 안 됩니다. 광역시 6곳 간단하게 좀 짚어주신다면. 대구 같은 경우 달구벌대로라고 있거든요. 네. 달구벌대로라고 죽전역부터 담티역 사이 요 라인에서 신축만 보셔도 충분히 괜찮아요. 대구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도 학군지로 유명한데 학군지 위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학군지 위주는 비싸요. 학군지 위주로 보면 너무 좋죠. 범어 뭐 이쪽 근처로 보면 너무 좋은데 거기 너무 비싸니까 그래도 조금 더 분산시키자면은 그 달구벌대로 역세권이 괜찮다는 겁니다. 부산으로 가면은 또 부산에서도 신축만 보셔야 돼요. 왜냐면 재개발을 이미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가 사실 넘쳐나거든요. 뭐 해운대, 남천, 동래구 쪽 해수동이라고 불리는 곳들 중에 신축의 대단지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근데 그 외에 구축이라든지 너무 멀리 있는 신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어 광주는 저는 좀 제외하고 있어요. 인구가 너무 빨리 소멸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 옆에 있는 전주, 익산, 서울로 너무 빨리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 인구 자체가 부산, 대구는 되게 많은데 광주는 좀 적어요. 대전도 안 보고 있습니다. 대전도 주변 도시 인구를 많이 뺏기고 있어요. 세종이 있고요. 청주가 있고 서울, 경기도가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뭐 양산이라든지 김해라든지 이렇게 인구를 흡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줄어드는 인구들은 다 서울, 경기로 빠지고 있는데 흡수하면서 빠뜨리는 것과 그냥 다 빠지는 건 좀 다른 얘기예요. 대구와 부산은 어느 정도 흡수를 하면서 빠뜨리고 있지만 대전과 광주는 그냥 다 빠지고 있어요. 순유출이에요. 저는 지방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어떤 도시든 간에. 왜냐면 수도권 비대화는 정해진 사실이에요. 근데 또 대부분의 분들이 내가 익숙한 동네에서 집 살려고도 하시고 그게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거네요. 남하고 비교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누구는 서울에 집 사놨는데 과거에는 시세가 같았는데 지금은 엄청 벌어졌다. 이거를 비교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인천은요? 인천도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진 않아요. 인천 일단 너무 범위가 넓고요. 인천 말고도 수도권에 좋은 곳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굳이 인천은 보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인천보다는 말씀드렸던 뭐 그 인천과 붙어있는 광명이라든지 강서구라든지 안양시라든지 뭐 이쪽이 더 낫다는 거죠. 울산 같은 경우는? 울산에서도 문수로 쪽 있잖아요. 옥동, 문수로 쪽. 이쪽은 또 괜찮아요. 같이 보면 좋은 곳들이 번영로라고 있거든요. 그쪽까진 괜찮은데 나머지 지역들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괜찮다는 게 어떤 입지나 황금성 측면에서 괜찮다고 보시는 건가요? 여기는 그 지역 사람들이라면은 매수하고 싶다. 그런 대기 수요가 있는 곳들. 이제 막 부동산 공부 시작한 분들에게 좀 추천하시는 공부 루틴이라든지 내진 조언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많이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도움 되고요. 내 템포에 맞춰서 임장하는 것을 일단 추천드리고 그리고 우리 동네부터 좀 잘 알아야겠죠. 우리 동네에 적용되는 그런 규칙들이 다른 동네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 동네는 맨날 내가 가던 길만 가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 동네 생각보다 모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다 보니 우리 동네를 먼저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직장 생활이 있다 보니까 그 사이 틈새를 잘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작가님은 좀 어떻게 활용하셨어요? 일단 뭐 새벽에 간 경우도 있고요. 뭐 퇴근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새벽에 가도 아파트를 보여주나요? 물건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주변을 보는 거죠. 그리고 밤에 가도 여름 같은 경우는 밤까지 화나니까 그냥 밤에 퇴근 시간 해도 충분히 한두 시간 돌고 귀가해도 되고 또 주말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번 쫙 서울 경기도 투어 한번 하고 힘들진 않으셨어요? 재밌어요. 많이 걷는 게 아니고 이 동네 가서 점심 먹고 이 동네 분위기 한번 느껴보고 그리고 아파트 단지 한번 들어가 보고 나들이 하듯이 갔으면 좋겠어요. 전투적으로 가다 보면은 이게 오래 못 가요. 이 지속성이 더 중요한데 막 순간적인 강도만 강조하다 보면 나 이렇게 또 힘들어야 돼?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나들이 가듯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 그 당시에 그럼 새벽에 갔으면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4시 반 정도? 9시부터 6시까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이 아니면 또 쓸 시간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결혼을 일찍 해서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저녁 시간은 또 육아를 또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아침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아침 시간이 집중력을 가장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일어나자마자 잡생각 없이 그냥 내가 나 일어나자마자 이거 해야지 하면은 쫙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 시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녁이 되면은 또 피곤해지고 또 잡음들이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오전 집중도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 오전 시간 동안 이런 것들을 다 알아오신 거군요. 그렇죠. 시간의 누적이죠. 뭐 제가 하루 이틀 봐선 당연히 모르죠. 10년 넘게 봤으니까. 이 부동산 공부라는 것은 사실 행복이랑 비슷해요. 강도보다는 빈도가 더 중요한 거죠. 뭔가 순간적인 그런 몰입보다는 자잘한 지속성이 더 중요합니다. 방 3개, 화장실 하나, 거래량도 충분히 있는 곳들이에요. 여기는 뭐 9호선 연장 호재도 있고 이미 5호선도 있고 신도시고 너무 좋죠. 서울 내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 상황 살벌하게 안 좋다는 얘기가 정말 많고요. 근데 요즘 부동산 현장 분위기가 어떤지 약간 관망세인 것 같아요. 조금 더 떨어지면 살까? 여기서 더 오를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들을 더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좀 더 보고 살겠다. 이런 스탠스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더 떨어지면 사야지 라는 심리도 있지만 2024년 초 대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에요. 2024년도 초에만 해도 지금보다 몇 천에서 뭐 몇 억은 좀 싸게 살 수 있을 텐데 1년 만에 이걸 이렇게 더 주고 사는 게 맞나? 이런 궁금증 때문에 안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오르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금도 거래량이 있었을 거예요. 그 가격적인 어떤 저항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분위기가 좀 풀리려면은 어느 정도 좀 가격이 떨어져야 사람들이 좀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오히려 떨어지면 더 안 움직여요. 더 올라야 더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매수세가 일어나고 집값 오른대 라는 말이 들리기 시작하면은 지금 이게 싼 거였나? 라는 심리 때문에 더 달라붙게 됩니다. 떨어지면은 오히려 더 안 달라붙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집값이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어요. 더 좋은 걸 싸게 사려고 집값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생각보다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안 떨어졌고 오히려 막 오르고 있다는 그런 것도 심심찮게 한 번씩 발견이 되고 그게 양극화죠. 사람들이 상향 평준화 됐거든요. 부동산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플랫폼이라든지 스스로의 공부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지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뭘 팔아야 되고 뭘 사야 될지 알고 있어요. 팔아야 될 것들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사람들이 사고 싶은 것들은 계속 오르고 있고 그런 추세가 앞으로도 더 강하게 지속될 것 같아요. 작년 하반기 오셨을 때는 지금 오르고 있지만 조심해야 돼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실제로 오신 이후에 되게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급변을 했어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집을 보러 갔을 때 저 이거 매수할게요 라고 했을 때 집주인이 갑자기 막 5천에서 1억씩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2023년 초에는 괜찮았어요. 집값을 주인이 5천에서 1억 더 올릴게요 라고 했을 때 더 주고 사도 괜찮았어요. 왜냐? 많이 떨어진 다음이었으니까. 근데 작년 2024년 중반에는 이미 2023년 초부터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갑자기 1억을 더 받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고 막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한 번에 막 7, 8명씩 달라붙고 이거는 과열될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주의를 하셔야죠. 그럼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살짝 꺾이긴 했죠. 이것도 재밌는 게 최상급지는 꺾이지 않았어요. 최상급지는 계속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최상급지 아래에 있는 뭐 마포라든지 성동이라든지 동작, 강동 이런 곳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협상이 좀 가능한 시기예요. 과거에는 절대 안 해주던 것들을 한 2, 3천은 그래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작년에 지금 집을 산 분들은 좀 약간 허탈한 기분도 드실 수도 있겠어요.
굳이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왜냐면 좀 그냥 괜찮은 거를 사신 분들은 지금 시세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좋은 자산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는 안 좋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갈아타기를 해야 될 시기라고 봐요. 왜냐면 만약에 또 상승기가 와버리면은 시세가 또 더 벌어져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경기도 끝자락에 있는 구축 아파트들, 이런 것들은 경기도 메인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과 시세 차이가 이미 벌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벌어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조용할 때 갈아타기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시장이 또 북적북적해질 때 갈아타기 하려면은 갈아타기가 어렵습니다. 매물도 없고 살려고 했더니 집주인이 또 얼마씩 올려버리고 아니면은 안 판다 그러고 이런 게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막 정권이 막 어떻게 되고 경제가 어떻게 되면은 부동산 시세 막 흔들리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나라가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오히려 자산 시장을 더 가지고 있어야 내 자산을 지킬 수 있거든요. 이 만약에 경제가 정말 흔들려서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하면 정말 자산 가격은 급상승하게 되고 화폐 가치는 급하락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신경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트리거는 될 수 있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많이 오른 게 첫 번째 원인입니다. 그래서 정책이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장이 반응을 한 거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실업률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근데 실업률이 0. 몇 %씩은 움직여요. 근데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 한 2, 3%가 한 번에 쭉 올라갔을 때, 그때는 정말 집값 장기 하락의 전조 증상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은 그냥 보통입니다. 근데 이게 또 언제 갑자기 희망퇴직이 확 늘어나거나 정리가 늘어날지는 예측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 실업률이 한 2, 3%가 한 번에 증가하는 이 시기를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이 오면은 난 정말 주의라고 본다. 이런 것도 있나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평상시에 오르지도 않았던 것들까지 올랐을 때입니다. 지금 뭐 어디 압구정이 오르고 잠실이 오르고 마포가 오르고 성동이 오르고 이거는 사실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저 끝에 있는 동두천이나 저 끝에 있는 이천이나 여주나 이런 끝자락에 있는 구축 아파트들까지 만약에 오른다면은 그때는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2021년 중반 정도가 그랬죠. 30% 떨어지기 그 직전이 그랬어요. 그때는 막 평택부터 해서 어디 지방에 있는 소도시들까지 다 올랐거든요. 그런 것들이 오를 때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좋아하는 거 오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네, 그렇지만 남들이 선호하지 않는 곳들까지 올라버린다는 것은 그것은 거품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2025년을 대하락장의 시작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부동산을 처음 시작했던 2009년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10년, 11년, 12년,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나왔고 2023년에도 뭐 데드캣 하우스다 뭐 이런 말도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네, 그냥 뭐 지금 정도의 분위기가 좀 유지되지 않을까 싶어요. 1년 내내는 모르겠지만 아마 잠깐 불이 붙는 구간이 있었다가 또 식는 구간이 또 생길 것 같아요. 작년에 그랬잖아요. 6, 7, 8월 정도가 뜨거웠고 나머지는 또 잠잠했고 올해도 아마 몇 달 동안은 뜨거웠다가 또 잠잠해졌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락에 대한 뉴스는 나오고 있지만 하락하는 것 같지도 않고 지금 이 구간에서 내가 사는 게 맞나 싶긴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코멘트를 해주세요? 살짝 분위기가 꺾인 곳들도 충분히 좋은 곳들이 많긴 해요. 하남 미사신도시도 있고 수지구청 쪽도 있고 이문동에 있는 약간 준신축 구축 아파트들도 있고 뭐 충분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좀 상급지들은 꺾이기는 쉽지가 않죠. 누구나 다 원하고 있으니까. 저희 옆집이 최근에 거래가 됐거든요. 30대 초반에 부부가 와서 매수를 했어요. 갭으로 사고 갔어요. 근데 그 갭이 37억이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3팀이 와서 보고 갔어요. 그 중에 한 팀이 하겠다고 해서 갔습니다. 근데 이 3팀이 경쟁을 했대요. 제가 부동산에 물어봤거든요. 왜냐면 제가 엘리베이터 내렸는데 되게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 3명이 막 먼저 보겠다고 막 하고 그러다가 네, 그렇게 계약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상하게도 돈 많은 사람이 많아요. 그 시장은 그냥 우리랑은 다른 시장이다. 아예 그냥 별개의 시장으로 봐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다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압구정과 반포가 너무 많이 올라버리면 그게 잠실로 흘러가고요. 그 잠실이 또 많이 올라버리면은 마포랑 목동 이쪽으로 흘러가고 또 여기 너무 올랐다 싶으면 서대문, 동대문으로 흘러가고 이렇게 다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최상급지의 흐름도 꼭 같이 보셔야 돼요. 최상급지가 계속 신고가를 쓰고 있다면 그 밑에 급지들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고 최상급지가 멈춰있고 오히려 조금 꺾였다면 그 밑에 급지들도 꺾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뭐 옥수동이나 마포나 거기도 비슷해요. 거기도 뭐 집주인들이 많이 깎아줘야 2, 3천이지 1억씩 깎아주고 그러진 않습니다. 차라리 다 떨어질 때까지 좀 공부도 좀 하면서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부동산에는 선점이라는 개념이 존재해요.
그래서 좋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어르신들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보다 부모님 세대들이 더 좋은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도 보면은 어르신들이 한 7, 80%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왜 좋은 자산을 가지고 있었냐면 소득이 높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옛날부터 쭉 가지고 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선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떨어졌다가 기다렸다가 때를 사야지 라고 하면은 계속 놓치게 됩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거든요. 예를 들어서 8억짜리가 10억으로 올랐어요. 근데 다음 하락장에 7억까지 가면 좋은데 9억까지밖에 안 떨어졌어. 이러면 또 그냥 먼저 산 게 더 잘한 거죠. 이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여유가 되고 그리고 뭘 사야 될지 공부가 되었다면 그때 실행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는 일단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죠. 떨어질까 말까 이거를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뭘 사야 될지를 일단 알아놓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살 때인가 말 때인가를 고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공부가 먼저고 그 다음 실행이 다음이고. 음마 아파트 한번 볼게요. 정확히 10년 전쯤에는 8억 후반대였습니다. 8억 후반대면은 하남 미사신도시 20평대예요. 현재 시세가. 그러니까 이게 선점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거의 30억 가까이 하죠. 아마 이때 사신 분들도 지금 고점일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 하남 미사신도시는 2015년에 얼마 정도였어요? 그때 2017년 강동구 신축 아파트가 분양가가 8억 얼마였어요. 근데 지금은 한 17, 8억 정도 됐죠. 근데 그때도 분양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강동구가 어떻게 8억이나 해? 라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새 거의 20억 가까이 다다랐거든요. 네, 이런 걸 보면은 선점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16년간 부동산 시장을 봐오면서 결국 그 집값을 결정짓는 요인은 이거였다 하는 게 그럼 가격인 건가요, 그냥? 그 가격을 결정짓기 위한 것들이 있죠. 그것은 바로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입지, 다음 조건인 황금성.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중요한 두 개들을 갖춘 곳들은 인플레이션만큼은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갖추지 않은 것들은 인구 소멸이라든지 뭐 어떤 이유에 의해서 우상향이 아닌 우하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더 그게 심해질 거라고 보시죠? 그렇죠. 심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본도 보시면은 도쿄 중심은 정말 비싸요. 그런데 조금만 벗어나면 갑자기 휑해집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볼 수 있어요. 무섭네요. 왜냐하면 지금 최상급지는 유지부동인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게 되는 6억에서 뭐 8억 그 사이에 그 시장은 계속 약간 출렁출렁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곳들도 괜찮아요. 6억 8억 하는 곳들 중에 예를 들어서 외져 있는데 신축이라는 이유만으로 6억 8억인 곳과 입지도 괜찮은데 살짝 구축이라서 6억 8억이라는 것, 이것들은 나중에는 완전 달라지겠죠. 일단 입지라는 것을 볼 때는 절대 거리를 보셔야 되거든요. 절대 거리가 너무 멀어버리면 그 지역의 인프라가 좋아도 입지가 안 좋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입지가 좋으려면은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속터미널역을 중심으로 절대 거리를 보셔야 돼요. 고속터미널 정도가 저는 서울의 중심이라고 보거든요. 상업시설은 강남역이 중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속터미널을 중심으로 보는 이유는 일단 강동, 잠실, 판교 쪽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이쪽도 봐야 돼요. 물리적인 위치는 물론 용산이 더 중심이긴 하지만 동쪽하고 남쪽에 더 쏠려있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고속터미널을 중심으로 절대 거리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딱 찍었을 때 20km 이내? 뭐 이 정도만 봐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판교 같은 경우도 보시면 분당도 한 20km 내로 다 들어오거든요. 그 정도로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것만 봐도 일단 실패하는 선택은 안 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상품성을 또 비교해 봐야 되죠. 신축이냐, 구축이냐, 준신축이냐, 세대수, 대단지, 소단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거래량이 많은지 적은지 이런 것들만 비교해 간다면 뭐 충분히 내가 가진 자본에서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황금성은 그냥 거래량을 보시면 돼요. 같은 1000세대인데 어떤 아파트는 거래가 뜨문뜨문 있고 어떤 아파트는 거래량이 굉장히 촘촘한 곳이 있어요. 두 개의 아파트 중에 내가 고민이 될 때는 뭐 사지? 둘 다 비슷한 것 같은데 할 때는 거래량이 많은 걸 사시면 됩니다. 어떤 아파트들은 집주인이 내 아파트가 너무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안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입지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떤 아파트들은 매물은 많은데 아무도 안 사. 그래서 거래량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건 너무 다른 얘기고요. 그래서 황금성이 좋은 것을 볼 때는 무조건 거래량이라기보다는 비슷한 급지에 비슷한 상품성일 때는 거래량을 보는 게 맞지만 이 급지가 달라버릴 때는 그런 각자 아파트들만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건 또 다르게 나눠보셔야 돼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입지와 황금성 이 두 개만 가지고 가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가 입지라는 거를 말할 때도 절대 거리도 중요하지만 뭐 그 외에도 지하철이라든지 학군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같이 볼 필요가 있죠. 지금 내 예산으로 괜찮은 데가 없어요 라고 한다면 선택을 안 하는 것도 오히려 좋은 방향이에요. 못 찾았을 가능성이 커요. 있는데 이문동을 한번 볼게요. 24평이 방 3개, 화장실 하나, 거래량도 충분히 있는 곳들이에요. 근데 지금 6억 후반대 시세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한 7억 정도? 여기가 저층이니까 6억 후반에 찍혔는데 아마 일반 층들은 7억 초에서 7억 중반 정도 아마 될 거예요. 이런 것들 충분히 괜찮죠. 그 이유는 그 이문동이라는 자체가 새 걸로 다 변하고 있고 이문 4구역이 조만간 또 이주를 할 거기 때문에 이 동네 자체가 쾌적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가면은 쾌적하지 않죠. 이게 지금 다 짜잘한 빌라들로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들이 이 옆에 있는 아파트 촌으로 바뀌어 버리면 확 쾌적해지죠. 이 블록 자체 전체가. 그래서 사실 곳곳에 뭐 한 6, 7억대 괜찮은 곳들이 너무 많아요. 네, 이건 제가 여기를 사라, 여기가 투자 가치가 너무 좋다 이 의미가 아니라 샘플을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투자를 권유하고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여기 말고도 이런 비슷한 곳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다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전세든 월세든 매매든 어떤 선택은 해야 되는데 너무 무서워요 지금 이 시기에 뭔가를 하는 게. 무섭지만 한 번만 해보면은 할만합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고등학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입시 지옥 아니야? 근데 막상 가면은 또 할만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취업하기 전에 회사란 곳은 어떤 곳일까? 뭐 전쟁터일까? 이런 생각하지만 막상 취업하고 나면 또 합니다. 이 계약이라는 것도 한 번만 계약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시야가 확 넓어져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계약을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의 어떤 인사이트는 차이가 정말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뭐 실제 매물을 고른다는 거라든지 아니면 수리를 한다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한 번의 체험이 되게 중요하죠. 용기가 없으면은 자꾸 나에게 미루려고 하는 그런 핑곗거리들이 생기는데 그것들을 다 지우고 그냥 본질만 딱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떨어진 곳들은 좀 봐도 좋다. 혹은 이런 곳들은 지금부터 좀 내가 리스트업하면 좋다 하는 그런 지역도 있을까요? 지역은 뭐 자기가 보고 있는 금액대마다 다른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많이 떨어졌으니까 여기는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냥 원래 좋은 곳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를 들면 어디 철원에 어떤 아파트가 50%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그 아파트가 50%나 떨어졌으니까 투자가 더 저평가 구간인지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큰 건지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니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막 엑셀을 쫙 펼쳐놓고 여기는 30% 떨어졌고 20% 떨어졌고 10% 떨어졌으니까 30% 떨어진 게 더 좋을 거야 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고점을 회복한 것들이 더 좋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기본 아까 선점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는 내가 살 수 있는 돈이 있다면 가장 좋은 걸 사는 게 맞아요. 얼마나 많이 떨어졌을까? 뭐 이런 거는 그게 2023년 초에는 봐도 됐는데 지금은 그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졌어요. 예를 들면은 잠실하고 강동구 고덕 상일동이 지난 2022년 하락장 때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만큼 반등을 또 상당히 많이 했어요. 이럴 때는 여기는 유달리 많이 떨어졌네? 이런 곳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다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100억이 있다고 해볼게요. 지방에 있는 막 50% 떨어진 걸 살 건지 아니면은 이미 정고점을 훅 넘어버린 압구정을 살 건지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무주택자분들, 그리고 1주택자분들 각각 어떤 방향성이 있을까요? 무주택자분들은 내 집 마련을 할 때 내가 실거주를 할 건지 월세 살면서 갭으로 사둘 건지 이걸 먼저 정할 필요가 있죠. 근데 갭으로 사두는 게 훨씬 좋아요. 실거주는 부자들만 하는 겁니다. 부자가 아닌데 실거주를 한다는 것은 투자는 좀 접어뒀다는 뜻이에요. 물론 뭐 초고가 시장에서 최상급지에서 실거주하는 건 괜찮아요. 그거는 인플레이션보다 더 빨리 오르고 시장의 흐름보다 더 빨리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는 실거주를 해도 괜찮지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중급지 정도에서 그런 곳들은 일단 전세 끼고 사두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하남 미사를 볼게요. 7억 중반이죠. 여기는 뭐 9호선 연장 호재도 있고 이미 5호선도 있고 신도시고 너무 좋죠. 이런 곳들도 6, 7억대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고 서울 내에서도 괜찮은 곳들이 은근히 있어요. 창신 쌍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6호선이고 여기는 30평대가 지금 7억 정도 합니다. 32평이죠. 네, 이런 것들도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하죠. 93년도에 지어졌으면은 지금 30년이 넘어가는데 괜찮나요? 분당도 30년 넘어갔어요. 일산도 넘어갔고 이 서울에 있는 절반 아파트가 30년이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30년 넘지 않은 아파트가 절반이고 넘은 아파트가 절반이에요. 확률이 50%예요. 그럴 때는 오히려 그러면 신축 아파트가 더 황금성이 좋지 않을까요? 황금성 신축 아파트가 더 좋죠. 그런데 저
끝에 있는 신축보다는 이 중간에 있는 구축이 더 낫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지금 의정부에 있는 신축 30평대랑 그리고 여기 창신역 근처에 있는 구축 30평대, 나중에 10년 뒤를 보면은 여기가 더 많이 올라 있을 겁니다. 그러면 1주택자분들은요? 1주택자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어떤지 한번 봐야 돼요. 이게 과연 자산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를 봤을 때 세대수도 너무 부족하고 연식도 애매하고 딱히 뭐 주변에 어떤 변화하는 호재도 없고 라고 했을 때는 갈아타기 하는 게 맞죠. 갈아타기도 이렇게 시장 조용할 때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일단 내 거를 먼저 팔고 한 달 내에 계약을 해야 됩니다. 무주택자 기간이 길어지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팔고 나서 한참 기다렸다 하시는데 그러면은 내가 팔았던 것조차 못 들어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한 달 내에 요 갈아타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저희 부모님이 30년 전에 일산 그때 신축 아파트를 1억 8천인가 1억 9천에 사셨는데 그때 당시 반포 주공 아파트가 1억 8천 9천이었어요. 근데 지금 일산의 아파트는 5억 5천이고 반포 주공은 45억입니다. 그래서 입지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지금 집이 안 팔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황금성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아파트가 시세를 조금만 낮출 수 있을 때 팔리는 경우, 이런 경우는 괜찮아요. 근데 시세를 낮춰도 아예 안 팔린다. 이런 경우에는 이걸 그냥 전세로 돌리고 다른 거를 투자해두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세도 돌려놓은 상태에서 매도를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갈아타기 할 때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업그레이드를 해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옆으로 갑니다. 근데 이거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업그레이드를 제대로 하려면 현재 내가 가진 아파트 시세에 한 1.6배는 돼야 돼요. 10억짜리면 한 16억짜리로는 갈아타기 하셔야 돼요. 10억인데 12, 3억짜리로 가면 안 돼요. 최소 15, 6억 정도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집에서 살면서 갈아타기를 하려면은 좀 무리가 되죠. 그런데 이 10억짜리와 16억짜리의 각자 전세가, 매매가 갭이 있잖아요. 그 갭은 한 2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2억만 더 있으면 갈아타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투자금이 3억이 있는데 매매가가 6억이고 전세가가 3억인 곳이 있잖아요. 매매가가 8억인 곳과 전세가가 5억인 곳이 있어요. 그러면 매매가 8억짜리를 선택해야 됩니다. 왜냐면 부동산은 좋은 게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같은 10%가 올라도 얘는 5천이 오르고 얘는 8천이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걸 사는 거죠. 나에게 실거주 관점으로 움직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조언 해주세요?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갈아타기 할 때 어설프게 갈아타기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같은 단지에서 5구에서 8사로 갈아타기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상급지 8사나 상급지 5구로 가는 게 더 맞아요. 실수를 여기서 또 많이 하시죠. 또 실수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어떤 분들은 1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한 채 더 살까요? 또는 갈아타기 할까요? 요것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의 기준은 옥수 리버젠,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한 이 정도 되는 곳을 가지고 계시다면 한 채를 추가해도 돼요. 그런데 이것보다 저렴한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다면은 이 정도까지는 가야 됩니다. 이런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라든지 옥수 리버젠까지는 일단 한 채로 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더 상급지로 갈 건지 아니면은 추가로 한 채 할 건지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정도는 돼야 시장보다 좀 더 빨리 움직여요. 근데 이것보다 못한 것들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 보면은 시장의 흐름을 잘 못 따라갑니다. 괜히 세금 문제만 생겨요. 그래서 마레프와 옥수 리버젠 두 아파트를 꼭 보시면서 여기까지는 한 채로 일단 갈아타기를 해나가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옥수 리버젠을 딱 내가 매수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채 추가하고 싶은 생각이 안 생겨요. 왜냐? 계속 잠실이 눈에 들어오거든. 또는 도곡동, 대치동이 눈에 들어오거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거기까지는 한 채로 가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다 알려주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도 저 이거 너무 다 알려주셔서 약간 깜짝 놀라긴 했거든요. 얼마 안 알려드렸는데? 저도 부동산 초보 시절이 있었고 그때가 기억이 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때 누군가 조금 더 알려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저도 부동산 투자 실패한 것들이 몇 건 있거든요. 저는 다행히 그게 큰 금액이 아니라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크게 무너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안타까워서 그렇긴 합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가 2009년인데 굉장히 안 좋았던 시기 아니에요? 그때 하락장이었죠. 부동산이란 게 이렇게 많이 빠질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부동산 집값이 이렇게 내려가네? 내려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무리한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출도 딱 제 소득 몇 %까지만 딱 제한하고 저는 세후 소득의 30%까지만 딱 받아요. 월에 300만 원을 내가 번다. 그러면은 원리금 상환을 최대 90만 원 정도? 이 정도로 딱 제한해요.
이거를 넘어버리면은 사실 금리라든지 어떤 경제 상황에 따라서 심각하게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투자를 하려면 대출은 조금 보수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2009년이면은 사실 하락장의 초입이고 거의 5, 6년을 그러면은 하락장의 계곡을 건너가신 건데 내 지금의 자산을 만들어준 것은 그 당시에 5, 6년이었나요? 아니면 이후에 어떤 상승장이었나요? 전부 다였어요. 네, 왜냐면은 저는 토지 투자를 했는데 토지 투자는 사실 아파트랑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토지 투자는 지목 변경을 하고 그러면서 뭔가를 짓고 엑싯을 하고 이런 과정 어떤 개발의 영역이고 아파트는 어떻게 보면은 좀 사두고 기다리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같이 했어요. 사실 아파트 투자에서도 실패한 적이 있어요. 지방 아파트 샀다가 한번 고생한 적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좀 더 폭을 좀 더 좁혔던 것 같아요. 토지도 마찬가지로 너무 먼 곳에 한번 투자했다가 지금도 안 팔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바운더리를 딱 정해서 그 안에서만 하다 보니까 상승장이 오면은 훅 올라가고 하락장 때는 덜 빠지고 네, 이런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락장 때는 더 사고 굳이 하락장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아까 음마아파트도 보여드렸지만 그때만 해도 이게 뭐 30억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 못 했거든요. 이게 하락장이건 상승장이건 이게 지금 뭐 적정한 가격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그냥 저는 실행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적정한 가격이 얼마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거는 비교를 하시면 돼요. 지금은 부자 되기가 오히려 더 쉬워진 게 뭐냐면 독서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독서를 하는 사람은 그 확률이 월등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과거에는 제가 지하철을 타면은 책 읽는 사람이 한두 명은 있었는데 지금은 저밖에 없어요. 그 뜻은 그 지하철 칸 내에서 내가 부자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뜻이에요. 책을 읽는 게 그렇게 도움이 되나요? 부자가 되는데? 매우 많이 됩니다. 이게 그냥 책 읽어서 뭐가 돼? 라고 할 수 있지만 책도 결국에는 시간이 누적이거든요. 이게 되다 보면은 뭔가 본질을 더 볼 수 있는 힘, 그리고 내가 지속할 수 있는 힘, 그리고 뭔가 시장이 흔들렸을 때도 나만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저도 이걸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 책에서 좋은 문구들만 습관에 배어들게 하면서 그 좋은 습관들이 모여서 더 좋은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어야 되는 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하락장과 상승장을 너무 재지 말고 내가 살 수 있는 것들을 그냥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라, 이 의미입니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무릎을 탁 치면서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거는 사실 약간 주식책에 좀 더 가깝긴 해요. 그렇지만 부동산에도 충분히 적용되는 것들이거든요. 여기서 기억나는 문장들이 몇 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자산은 시간이다. 내가 최적화하지 못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었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산은 사실 시간과 완전 밀접하거든요. 시간의 흐름이 있어야 자산의 상승도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잘 배분하느냐가 내가 자산을 어떻게 잘 만들어가느냐, 이거를 결정 짓는다는 거죠. 저도 제가 부동산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뭐 하락장이건 보합장이건 상승장이건 이거를 너무 기다리지 말라 이거거든요. 하락장 때가 사실은 갈아타기의 적기예요. 하락장 때 비싼 게 더 많이 떨어져요. 이게 만약에 내가 샀는데 하락장이 왔다? 그러면 상급지로 갈아타기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하락장이 오면은 더 떨어지기 그냥 기다리기만 해요. 또 아무것도 못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자산이라는 것은 선점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이 책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듯이 그냥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라, 이겁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확실하게, 가장 안전하게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자산을 계속 사 모아가는 건가요? 똑같은 돈과 시간이 있으면 이거를 노는 데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누구는 이거를 투자하는 데 시간과 돈을 쓸 수도 있죠. 이 둘은 완전히 갈라진다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먼저 시작했고 포션을 어디에 더 많이 뒀느냐, 이것이 나중에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결정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책에서 공감 가거나 난이도가 있지만 배워갔으면 좋겠다. 워렌 버핏도 했던 말인데 금방 팔 자산은 그냥 사지 마라, 이겁니다. 왜냐면 그것들은 가치가 그만큼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못하시는 게 지방의 저렴한 아파트들에서 종잣돈을 불려서 서울에 좋은 걸 살 거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돈을 차라리 차곡차곡 모아서 한 번에 사는 게 더 나아요. 이전에는 분명히 그게 먹히는 유효한 성공 공식이기도 했잖아요. 그게 먹히는 시장이었죠.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세금도 많이 바뀌기도 했고요. 다주택자 규제도 심해지고 했고, 이 다주택자 규제가 풀릴 가능성은 잘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인구 소멸이 지금 확실해졌고, 예전에는 지방에도 인구가 바글바글 했는데 지금은 싹 빠져나가고 없습니다. 심지어 두 번째 도시인 부산마저 젊은이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됐어요. 이 책에서는 계속 사라고만 하나요? 파는 건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해 주나요? 파는 거는 포트폴리오 조절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현금이 급하게 필요하거나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뭐 그럴 때 팔려고 하지, 그냥 웬만하면 그냥 가지고 있으라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는 편이긴 하죠. 이게 수익이 나서 파는 게 아니라 좀 더 좋은 자산을 사기 위해서 팝니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집 사면은 몇 년 보유해야 돼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정답은 더 좋은 자산을 사기 위할 그런 시기가 왔을 때, 갈아타기를 할 때, 이때입니다. 어떤 분이 이 책을 꼭 읽었으면 하는지.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들, 아예 초보서라고 보기보다는 조금이라도 공부해 본 분들은 아 맞아 이거지 라고 이해가 바로바로 갈 거예요. 투자를 처음 공부하는데 보면은 이게 맞아?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도움이 될 겁니다. 완전 초보인분들은 어떤 책 읽어야 돼요? 서울 자가 대기업단인 김부장 이야기입니다. 세 개의 책이 합쳐져서 나온 거라서 좀 두꺼워 보일 수 있는데 읽는 속도는 아마 빠를 겁니다. 이 책은 우리 인생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 부장은 50대 남성이고 20대, 30대, 40대를 다 거쳐온 사람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관리자급에 있는 사람인데, 그게 1부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2부의 내용은 20대 사원과 30대 대리의 내용이 나오고, 3부는 40대 과장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장인들의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20대는 처음에 어렵게 취업을 해서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게 내가 상상한 것과는 다른 거죠. 이게 내가 맞나? 이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그리고 또 막 연애도 하고 소개팅을 했는데 이 사람 좀 아닌 것 같아. 막 이런 거의 반복이고, 또 30대 같은 경우는 회사엔 다 적응했어요. 업무도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됐어. 근데 결혼을 내가 지금 이 여자랑 하는 게 맞나? 이 남자랑 하는 게 맞나? 같은 30대인데 누구 연봉은 이만큼 받고 내 연봉은 이거밖에 안 되고, 이런 비교 같은 것들 계속 하게 되고, 현실적으로는 차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게 되고, 40대가 되고부터는 나의 고등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들과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분명히 20, 30대는 비슷비슷했는데 40대가 되니까 확 차이가 나는 거예요. 누구는 정말 좋은 자산을 가지고 있고 누구는 안 그렇고 있고, 그게 확 피부로 느껴지는 단계거든요. 거기서부터 좀 현실 도피를 하거나 현실을 인정하거나 이런 단계가 오게 되는 겁니다. 50대에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자부심이 넘치죠. 뭐든 할 수 있고 나는 사회적 위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사회 밖에 나와서는 아저씨인 거예요. 이 명함만 없으면 그냥 나는 거의 알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김 부장은 다행히도 자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은퇴를 하고 나서도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정말 힘들어졌겠죠. 근데 이 자가도 아내가 몰래 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한테 되게 고마워하는. 20대, 30대, 40대, 50대가 각각 해서는 안 되는 어떤 끔찍한 선택들?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게 좀 더 좋다고 보는 게 뭐냐면, 자취를 하게 되면 거기 들어가는 돈이 또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 또 투자를 못 하게 돼요. 많은 분들이 결혼할 때쯤에 내 집 마련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사회생활을 시작하자마자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은 결혼하고는 상관없이 내 집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실거주를 안 하더라도 일단 전세 끼고 사두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벌어지게 되고, 30대가 되게 되면은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비싼 전세에서 시작한 사람, 그런 사람과 저렴한 월세 살면서 투자해둔 사람, 이 사람들은 처음엔 비슷한데 나중 되면은 자산의 격차가 또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저도 결혼하고 나서 신혼집이 보증금 5천에 월세 45만 원이었어요. 되게 작은 오피스텔이었거든요. 거기에 살면서 물론 좋은 전세 사는 친구들을 부러워했지만 결국에는 좀 저렴하게 깔고 있는 돈을 최소화하면서 투자한 게 훨씬 더 나중에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비싼 전세 사는 게 최악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내 씀씀이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씀씀이도 늘어나고, 그리고 계속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신축에 좋은 곳들은 좋은 차들이 있을 가능성이 크고, 나의 수준을 또 맞추다 보니까 또 차도 좋은 걸로 바꾸고 옷도 좋은 거 입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은 모으는 돈이 없어지죠. 근데 갱신권을 쓰고 4년 뒤에 전세금이 훅 올라가 있거나 또는 집값이 훅 올라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사를 가야만 해요. 더 안 좋은 곳으로. 그렇게 한 사람과 그렇지 않고 좀 검소하게 살면서 투자를 한 사람은 40대가 되면은 그때부터 확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40대 때 사람들이 많이 느껴요. 그래서 그때 친구들도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자산을 그래도 좀 마련한 친구와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은근히 조금 갈리게 됩니다. 자산을 잘 마련한 사람들은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왠지 모르게 이 친구들 만나기가 좀 꺼려져요. 그때 소비 습관이 한번 잘못 만들어지면은 그걸 이제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제 표현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50대 김 부장이었던 건가요? 맞아요. 그래서 50대 김 부장은 되게 막 좋은 차에, 좋은 가방에, 좋은 정장에 이런 거에 딱 세팅돼 있던 사람인데 공장으로 발령이 나면서 그런 것들이 다 쓸모없게 되었고 또 은퇴를 하다 보니까 또 다 더 쓸모없게 된 거죠. 50대 김 부장은 어떤 걸 깨닫고 어떻게 변화하게 되나요? 뭔가 남한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가족과 그리고 내 자신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집 한 채 이거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50대면 아직 너무 젊어요. 아직 젊기 때문에 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투자 좀 하시는 분들 보면은 막 7, 80대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분들이 막 돈이 많아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잘해볼 수 있을까? 그거를 재미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50대는 전혀 늦지 않았어요. 이 책에서 이것만은 꼭 알았으면 좋겠다. 첫 번째, 자는 사람은 흔들어서 깨우면 되는데 자는 척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흔들어도 일어나지 않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아무리 인정을 시키려고 해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나의 어떤 신념과 그런 것들이 고정되어 버리면 바뀌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그냥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첫 단추를 잘 끼게 되면은 그냥 쭉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향기라고 해야 되나? 무언가를 찾기 위해 삶의 시간을 전부 써버리잖아. 그런데 그 향기를 결국에는 찾지 못하는 것 같아. 왜냐면 그 향기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서 나고 있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이야.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르고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해. 현재의 자기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 이 문장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 소중한 게 어디 있지? 라는 것을 찾을 때 되게 멀리서 찾으려고 해요. 그리고 누군가의 조언을 들을 때도 아는 사람의 조언을 듣는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의 조언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거는 내 자신과 가족 그리고 나와 친한 친구들 이 사람들이 진짜 나를 생각해 준다는 거고요. 오히려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뭔가 이렇게 다가올 때는 그것들은 조금 한 발짝 물러서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철학 중에 가장 명언이 뭐냐면 누구나 다 아는 너 자신을 알라 이거거든요. 이게 사실 전부예요. 인생의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자신을 알아야 내가 지금 인정을 하느냐 못하느냐 뭘 잘하고 못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안 행복하고 이런 것들 나 자신을 아는 것 자체가 투자의 어떻게 보면 기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을 아는 게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한 몇 년만 이렇게 살면은 직장 동료랑은 또 다른 삶을 살게 된다. 일단 사람이 바뀌려면 습관만 잘 들면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3개월 하다 포기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바꿔나갔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책 한 권은 무조건 읽겠다. 나는 아침에 무조건 4시 반은 아니더라도 5시 반에는 일어나겠다. 회사가 9시 업무 시작이라면 8시에 도착해서 8시부터 9시까지는 뭐 유튜브 이런 거 안 보고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갖겠다. 이런 실천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겨우 출근해서 겨우 퇴근해서 밥 먹고 유튜브 보고 자요. 이게 대부분의 패턴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한두 시간만 나의 시간을 투자하면은 그거는 추월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힘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3개월 하고 끝내거든요. 근데 3개월이 아니라 일단 1년 하고 그 다음 또 1년 하고 또 1년 하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인생에 대해서 회의가 느껴지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을 위한 책도 있나요? 바로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사실 몰랐는데 한 5, 6년 전인가 그때 우연히 중고 서점에 가서 이거를 펴서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은 읽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그 아까 김 부장 이야기는 약간 경제 그리고 한국 직장인 이런 것들에 좀 포커스가 되어 있다면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 할아버지가 있거든요. 할아버지가 아이들이 편지를 쓰면 고민에 대해서 답장을 해줘요. 동네 문방구 같은 곳인데 어느 날 아이들이 막 포스트잇 같은 걸로 고민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그거를 할아버지가 답변을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익명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답변도 있나요?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이게 진짜 답장이 올까 하고 편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종이를 넣었어요. 빈 종이를 넣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답장도 왔습니다. 백지이기 때문에 어떤 지도라도 그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 하기 나름인 것이지요. 모든 것에서 자유롭고 가능성은 무한히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은 멋진 일입니다. 부디 스스로를 믿고 인생을 여한 없이 활활 피워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렇게 왔어요. 이런 백지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 개의 사연들이 나오거든요. 그 사연들을 보다 보면 나도 이렇게 살면 참 좋겠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이런 것들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 가운데 사실 내 고민과 맞닿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완벽히 일치하진 않지만 내가 살면서 느낀 것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느낄 고민들까지도 미리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작가님처럼 저도 인생을 바꾸고 싶고요. 부동산 저도 뭔가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한 뭔가 책 추천 짧게라도 하나 더 해주실 수 있나요? 원싱? 그것도 너무 좋았고, 보도 셰퍼의 돈도 너무 좋았고요. 부자 아빠 가난 아빠도 너무 좋았고, 또 불변의 법칙도 좋았고. 그리고 이 부동산 투자는 학벌과는 상관이 없어요. IQ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학벌이 안 좋고 직업이 좋지 않더라도 좀 더 모으고 좀 더 공부해서 괜찮은 자산을 살 용기가 있으면 그거는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거예요. 나는 머리가 안 좋으니까, 학벌이 안 좋으니까 부동산 투자 못해.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열려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다 읽어보니 결론적으로 나온 건 이거더라 하는 그런 것도 있나요? 너 자신을 알라입니다. 너 자신을 알고 그것에서 시작하고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고 무엇을 지속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안 다음에 그것들을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 심플한 것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 뿐이고요. 저도 이 작가 생활을 40살이 돼서야 시작했어요. 근데 같이 이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20대 중반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15년의 격차가 나는 거죠. 제가 잘 할 수 있고 좋아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야 발견한 것 뿐인데 시간이 언제가 되었든 내 자신을 알고 그것들을 발견하면은 뭔가 더 풍요로운 삶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던 거 성과가 비록 지금 없을지라도 계속 하면은 된다라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다가 좀 지쳤을 때 제가 늘 생각했던 단어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한다 였어요. 내가 힘들지라도 계속한다. 내가 안 좋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계속한다. 내가 회사에서 좀 뭔가 삐그덕거린다 하더라도 요것만큼은 계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한다. 이거를 기억하시고 계속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